여러분, 현금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자산가 가문에서 12년 동안 일했던 베이비시터가 직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이고 기묘한 장면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그 거대한 저택의 일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온 가족이 모여 정숙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벌가의 사람들은 아주 비싼 정품 명품 옷을 입기는 하지만 그 옷이 낡아해질 때까지 소중히 아껴 입는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12년의 세월 동안 그 집안의 어른들이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아이 교육 방식이었는데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로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대신 해결책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 돼 라고 선을 긋는 대신 그럼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으며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16년차 승무원과 12년차 재벌가 베이비시터 그리고 500억 자산가들의 집사가 직접 목격한 상위 0.1% 부자들의 은밀한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시작되는데 1등석을 타는 승객들은 절대로 승무원에게 입국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펜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16년 동안 국제선 1등석을 전담한 미즈키 아키코 씨는 수천 명의 부유층을 서비스하며 그들이 항상 자신만의 필기구를 품에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는 서류 작성 시간이 되면 펜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소란스럽지만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정적 속에서 각자의 펜을 꺼내 조용히 서류를 작성합니다. 부자들이 펜을 직접 챙기는 이유는 단순히 펜의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타인에게 단 30초라도 맡기지 않으려는 철저한 통제력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비행 중에 떠오른 사소한 아이디어나 누군가에게 들은 영감, 창밖의 풍경에서 얻은 찰나의 생각들을 즉시 메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승무원이 펜을 찾아오는 그 짧은 시간조차 기다리지 않고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는 내가 즉각 통제하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필기구 하나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또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제공되는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데 이는 이미 라운지에서 신문이 나오는 즉시 모든 정보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속도가 곧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습득하고 비행기에서는 오직 사색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독서 습관 또한 매우 독특해서 시중에서 유행하는 가벼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투박하고 묵직한 역사책을 읽으며 인류의 지혜를 탐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느 승객은 커피 한 잔을 곁들여 13시간의 장거리 비행 동안 무려 8권의 책을 독파하며 1시간마다 지식의 정점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0년이 넘은 고전 속에 귀중한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오히려 비행기라는 고립된 공간을 자신만의 거대한 서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시간을 빈틈없이 관리되어야 할 자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느냐의 태도 차이에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현금 1조 원이 집안 곳곳에 굴러다니는 저택에서 근무했던 베이비시터가 목격한 재벌가의 일상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기는 하지만 유행을 쫓기보다는 자신에게 편안한 옷을 낡아해질 때까지 소중히 입는 검소함을 보였습니다. 저택 안의 운전기사와 가사 도우미 등 수많은 직원이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인 앞에서 절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정함을 유지합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일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집에서도 늘 반듯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태도는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습관이 이미 삶의 일부로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새벽 5시 기상과 6시 온 가족 아침 식사로 이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그들 가문의 엄격한 철칙입니다. 일하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 전원이 새벽같이 일어나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시작을 규칙적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처음 출근했을 때 새벽 6시에 정확히 아기를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것이 그 가문을 지탱하는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아이는 단순히 사랑받는 존재를 넘어 언젠가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어릴 때부터 매우 엄격한 경영자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안 돼라는 부정적인 금지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아이의 사고력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고 질문하며 아이 스스로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도록 항상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들이 흔히 사용하는 하지마 혹은 그만해라는 강압적인 말 대신 질문을 던져 아이의 뇌를 끊임없이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이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훈련시키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으로 키워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부모가 아이에게 정중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닐지라도 규칙적인 생활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질문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는 큰 돈이 없어도 부모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진짜 부자들이 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화려한 재력을 자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외제차와 명품백 사진이 넘쳐나지만 실제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진짜 부자들 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며 자신의 자산이 노출되는 순간 범죄의 타겟이 된다는 점을 압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부유한 세계에 들어가면 자신보다 더 거대한 부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부자들이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를 과감히 포기했다는 사실이며, 이는 성공을 위한 아주 냉정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심리학의 빅5 성격 검사 요소 중에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우호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협조적이지만, 반대로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매우 강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인보다 우호성이 현저히 낮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남들이 비웃거나 반대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새로운 가치에 미친 듯이 몰입하고 빠져드는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재활용하겠다는 미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온 세상이 비웃었지만 그는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결국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여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전 세계적인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성공한다고 배우지만 역설적으로 역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매우 무자비하고 독선적이었던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완벽주의는 타협을 모르는 고집스러운 성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 창고 직원들에게 가혹한 근무 환경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직 고객 중심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든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은 아니나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정한 목표인 킹핀, 즉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에만 모든 에너지를 미친 듯이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직장 상사와 동료, 부모님과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부자들이 가진 낮은 우호성은 우리에게 때로는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삶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은 정작 소중히 지켜야 할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정말 투자를 잘하는 고수들이 왜 정보의 중심지인 여의도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탈출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정보가 생명이며 남보다 먼저 소식을 접하는 것이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믿지만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정보의 소음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사고
모두가 환호하며 달려들 때 파는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군중 심리로부터 완벽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여의도 한복판에서 점심을 먹으며 들려오는 소문과 뉴스 속보에 노출되면 냉철한 판단을 하려 해도 결국 남들의 의견에 휩쓸려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번잡한 뉴욕이 아닌 고요한 오마하에 거주하는 이유 역시 월스트리트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깊고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의 수많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원칙을 흔들리게 만들 뿐입니다. 부자들의 6번째 비밀은 매우 현실적인 생리 조절인데 그들은 절대 배고프거나 피곤한 상태에서는 주식 앱을 켜지 않고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석방 심의위원회의 판사 8명을 조사한 결과 점심 식사 직후 승인율은 65%에 달했지만 배고픔이 극에 달한 식사 직전에는 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법과 이성으로 훈련된 전문가조차 배고픔과 피로 같은 생리적 상태 앞에서는 판단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며 감정이 격앙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는 결정을 미루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늦은 밤 충동 구매를 하거나 지옥철에서 화가 난 상태로 상사에게 후회할 문자를 보내는 나약한 존재임을 부자들은 압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도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고 오직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이루어진 최상의 컨디션에서만 운명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7번째 이야기는 빗속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작 30원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수천억 원대 자산가 스노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비가 쏟아지는 뉴욕의 백화점 앞에서 남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1센트 동전 3개를 줍기 위해 기꺼이 비를 맞으며 땅바닥을 뒤지는 기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을 가진 사람이 왜 고작 30원에 집착하느냐는 비웃음에 그는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큰 돈이 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단순히 숫자가 새겨진 종이 조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며 아주 작은 동전 하나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10원이나 50원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받기조차 귀찮아하며 버리거나 방치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큰 돈을 다룰 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습관은 스케일이 커지면 몇십만 원쯤이야 하는 충동적 지출로 이어지고 결국 불을 쌓고 유지하는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또한 진짜 부자들은 남의 돈이나 공금, 회비 역시 내 돈처럼 지독하게 아끼는데 돈을 대하는 태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고유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번째 습관은 매일 해야 할 일을 적는 투두 리스트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는 투던트 리스트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기에 쓸데없는 회의나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같은 소모적인 일을 먼저 쳐내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일에 쏟을 힘이 남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모임과 신경 쓰지 않을 잡념들을 미리 정해두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폭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업무에만 집중 투하합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는 미련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못하거나 시간이 아까운 일은 전문가의 뇌를 빌리는 아웃소싱 마인드를 적극 활용합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법률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직 수익을 창출하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레버리지 원리야말로 부자들이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핵심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특별한 기술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일상을 대하는 독보적인 멘탈과 디테일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항상 자신만의 펜을 지니고 다니며 찰나의 영감을 즉시 기록하여 사고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우며 기상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매 순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들의 절제력은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남들에게 부를 과시하며 허영심을 채우기보다 오히려 부자처럼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용히 자신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진짜 부자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과감히 거절하고 오직 자신이 정한 단 하나의 킹핀 목표에만 모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집중합니다. 소란스러운 정보의 군중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자신만의 철학에 의지하여 홀로 판단하는 고독한 결단력을 가졌습니다. 배고픔과 피로 같은 인간 본연의 생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에서만 운명을 바꿀 중요한 사인을 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30원짜리 동전 하나에서도 생명과 같은 인격을 발견하며 작은 돈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거대한 부의 흐름을 자신의 곁에 묶어둡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빼곡히 채우기에 앞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먼저 정리하여 시간의 순도를 극한으로 높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8가지의 기묘한 습관들은 놀랍게도 현재 당신의 수중에 단 한 푼의 돈이 없어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칠 뿐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의 단계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하고 깊은 간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단 하나의 습관만이라도 즉시 골라보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한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하루 쌓여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에는 무려 365번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작은 파동들이 모여 거대한 해일이 될 때 여러분의 평범했던 인생은 상위 0.1% 부자들의 삶과 서서히 닮아가며 마침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거대한 경제적 자유라는 결실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상위 0.1% 부자들의 비밀스러운 통찰이 여러분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8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당신의 일상에 적용해보고 싶으신지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영감이 되며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부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제작자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부유하고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19만 원이라는 전설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목표가 29만 원을 던졌고 JP모건은 코스피가 7,500선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예고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기세가 29만 원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20만 원의 거대한 심리적 저항에 부딪힐 것인지 데이터로 냉철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1월 2일 삼성전자의 종가가 53,400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의 위치는 실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1년 만에 주가가 3.6배 폭등하며 수익률 260%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했고 이는 국내 대형주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전 이 자리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3억 6천만 원을 10억 원을 넣었다면 36억 원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 지난 1년 사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핵심적인 원인은 길었던 반도체의 겨울이 끝나고 범용 메모리 가격이 수요 폭증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무릅쓰고 단행했던 대규모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터지며 시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서버용 D램과 랜드 플래시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매일같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HBM 기술 격차를 6세대 제품인 HBM사에서 단숨에 뒤집어버린 기술적 승리입니다. 삼성은 일시 D램과 4나노 파운드리를 결합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는 경쟁사를 따돌리고 세계 최초 양산 출하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던 굴욕을 씻어내기 위해 삼성전자가 선택한 초격차 전략이 마침내 시장에서 증명된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글로벌 AI 칩의 지배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입니다. AI 칩의 전력 소모 한계와 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엔비디아는 결국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해결할 파트너가 필요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을 위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턴키 솔루션은 공정 최적화와 물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합니다. 최근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HBM 공급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는 보도는 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시장이 기대하는
29만 원 시나리오의 4가지 핵심 조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조건은 실적이며,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가 다시 메모리 제왕의 권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243조 원으로 제시하며 시장의 모든 예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2023년에 6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2026년에는 무려 243조 원으로 폭증한다는 분석은 3년 만에 이익 규모가 40배 성장한다는 전대미문의 기록입니다. 노무라가 이러한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결정적인 근거는 1분기 메모리 영업이익만 4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강력한 가격 폭등세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서버용 DDR로 가격이 전분기 대비 99% 상승하고 PC용 D램 역시 91% 이상 치솟는 이른바 반도체 인플레이션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컴퓨터 한 대를 맞추는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비싸진 지금, 이 거대한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의 두 번째 핵심은 HBM 기술 주도권이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에 성공하며 기술적 우위를 시장에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HBM사 출하 소식에 주가는 하루 만에 6.44% 급등하며 19만 원선을 돌파했고, 이는 삼성전자가 다시금 시장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은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초고속 기억 장치로, 기존 메모리가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와 같은 압도적 속도를 자랑합니다. 수십억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생성형 AI 모델에서 HBM은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을 뚫어주어 GPU가 제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돕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사는 핀당 전송 속도 11.7Gbps를 구현했으며 전력 효율은 40% 개선하고 방열 성능은 30% 향상시키는 등 모든 지표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별화의 정점은 10나노급 6세대 공정인 일시 D램 적용이며, 이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1B 공정보다 한 세대 앞선 독보적인 기술력입니다. 또한 베이스 다이의 자사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해야 하는 경쟁사들보다 공정 효율성과 성능 확보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턴키 전략을 통해 제품 납기와 제조 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며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루빈을 개발하며 HBM 전송 속도 요구치를 11Gbps까지 상향하자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형 공정을 고집했던 경쟁사들과 달리 4나노 공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삼성의 해안 덕분에 고성능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이제 삼성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노무라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한 세대 앞선 공정 덕분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가장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조기 공급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CNN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HBM 공급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공급망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극심한 물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차세대 칩 루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전략적 판단이며, 이는 삼성전자 주가에 강력히 선반영되었습니다. 과거 2018년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 공동 설계 제안을 거절하며 벌어졌던 기술적 공백을 이번 HBM사의 압도적 성능으로 한 번에 만회하며 관계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57%를 차지하며 독주해왔으나 엔비디아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삼성전자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HBM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엔비디아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의 협력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3월 16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엔비디아의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은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젠슨 황 회장이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을 직접 소개하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공식화할지가 현재 전 세계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초기 베라 루빈 모델은 HBM사 8개를 탑재하지만 2027년 출시될 루빈 울트라는 무려 16개를 탑재하여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GTC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다면
주가는 상상 이상의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승 동력은 메모리 가격 상승의 놀라운 지속성이며 SK하이닉스는 이미 2026년 생산 물량이 사실상 완판되었음을 대내외에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2026년 이후에도 반도체 공급 제약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의 공급 부족 사태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세계 1위 낸드 컨트롤러 기업인 파이슨의 CEO는 AI 수요가 공급을 잠식하며 2030년까지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대형 고객사들의 장기 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2027년까지 매 분기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공격적인 수익 극대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 빅테크들은 반도체 물량을 단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화성과 평택 공장 근처의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처절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제조사가 철저한 을내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선주문 후생산 모델로 전환되며 시장의 주도권을 쥔 완벽한 갑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네 번째 상승 조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여력이며 최근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팔았다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추락했을 당시 외국인 지분율이 56%에서 49%까지 급락했던 아픈 기억이 우리 투자자들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51.5%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외인들이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춘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분석가들은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이 추가로 쏟아낼 수 있는 물량이 고작 1%에서 2%포인트 남짓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하락 압력이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최근 주식을 팔았을까에 대해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지수 급등에 따른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 욕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무려 1,800포인트나 급등했기에 포트폴리오 조절을 위한 일부 물량 정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투자 흐름입니다. 두 번째 매도 원인은 환율이며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달러로 환산한 외국인들의 실제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 주 원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쏟아낸 삼성전자의 대형주 물량을 국내 기관 자금과 정부의 밸류업 지침이 든든하게 방어하며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상승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실적 폭발, HBM 주도권 탈환, 메모리 가격의 장기 우상향, 그리고 제한적인 외인 매도세라는 네 가지 퍼즐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네 가지 황금 조건이 2027년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 주가 29만 원 시대는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밋빛 낙관론에서 잠시 벗어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의 문턱에서 멈추거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가지 하락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락 논거는 차트 기술적 분석에 따른 이격 과다이며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나치게 멀어져 있어 회귀 본능이 작동할 시점입니다. 한 분석가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최근 한 달간의 평균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현재 주가와 이동 평균선의 관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고무줄로 연결된 것과 같아서 단기간에 위로 치솟으면 팽팽하게 당겨진 힘이 발생합니다. 이 고무줄이 한계치까지 늘어나면 결국 원래 자리로 튕겨 돌아오려는 힘이 강해지며 투자자들은 주가가 평균보다 너무 비싸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결국 급등했던 주가는 고무줄이 수축하듯 21선 근처로 다시 내려와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기술적 관점에서의 단기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하락 요인은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거대한 심리적 저항선이며 이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고점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20만 원은 과거 50대 1 액면 분할 이전 가격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1주당 1천만 원이라는 상징적이고 거대한 마디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이 마디 가격에 다가서면 수많은 투자자는 무의식적으로 드디어 도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수익을 확정 지으려는 매도 심리가 발동하여 거대한 벽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하락 시나리오는 2027년 이후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며 이는 반도체 수요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누적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순이익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이익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이 오면 빅테크들은 결국 신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곧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전력 인프라의 제약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며 미국 내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인해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시대의 다음 문제는 전력 부족이 될 것이라 경고했으며 아무리 반도체가 많아도 이를 돌릴 전기가 없으면 수요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HBM 시장 점유율의 현실이며 삼성전자가 기술 주도권을 잡았다고는 하나 전체 시장에서의 격차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크게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7%를 차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22%에 머물러 있어 두 기업 간의 격차는 여전히 35%포인트에 달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세대 HBM사 물량의 약 60%를 선제적으로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목표로 잡은 점유율은 30%에서 40% 사이로 속도 경쟁에서는 승기를 잡았을지 모르나 실제 공급 물량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락 시나리오의 근거는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뼈아픈 전례이며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2017년과 2018년 당시에도 공급사가 3개뿐이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으나 결국 2019년에 가차없는 다운턴이 찾아와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승과 하락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인 AI 수요의 지속성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스마트폰과 일반 서버가 주도했던 2017년의 과거 사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AI라는 파괴적 수요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모델을 만드는 훈련 단계와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 단계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훈련용 칩이 시장을 이끌었으나 챗GPT 같은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추론 단계에서 소모되는 반도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데이터 센터는 스마트폰과 PC를 완전히 제치고 반도체 시장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 우뚝 섰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연 9%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과 PC는 이 3% 수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게이밍 GPU 신제품 출시를 중단하고 매출의 90%를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는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엔비디아는 HBM 물량을 단 한 톨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단순히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로봇, 전장, 가전 등 강력한 디바이스 생태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으로의 확장성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회장의 만남에서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협력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삼성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정부 역시 AI와 로봇 산업에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삼성전자와 국가적 차원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주가 상승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반도체 제조를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의 부품과 장비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BM사 같은 고성능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부품과 소재, 그리고 혁신적인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칩을 16단 이상으로 쌓아 올릴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과 전력 소모를 잡는 기술이 후방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부품인 MLCC는 고성능 AI 서버 한 대에 무려 2만 개 이상 탑재되며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무라타의 가격 인상 소식에 이어 삼성전기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 성장에 따른 MLCC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사례입니다. 일반 PC보다 20배 이상의 MLCC를 소모하는 AI 서버 시장의 확대는 삼성전자 생태계 전반에 걸친 강력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유리기판 시장은
삼성전기와 SKC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 열에 강하고 신호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른 유리 기판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앞으로 더욱 폭발할 것입니다. HBM사 공정의 핵심인 하이브리드 본딩은 칩을 12단 이상으로 쌓을 때 발생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로 꼽힙니다. 돌기 없이 구리배선을 직접 연결하는 이 기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칩 간의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삼성전자 CTO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 열 저항을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수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어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장비 업체들과의 긴밀한 기술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8년까지 글로벌적 장비 투자 규모가 약 5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지을 상승 시나리오는 243조 원의 실적 달성과 GTC 2026에서의 엔비디아 협력 공식화에 달려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지고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29만 원고지는 결코 불가능이 아닙니다. 반면 20만 원의 심리적 저항과 빅테크 투자 둔화, 그리고 HBM 점유율 역전 실패는 언제든 하락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만약 AI 수요에 대한 거품론이 부각되거나 과거 슈퍼사이클 이후에 급격한 다운턴이 재현된다면 시장은 다시 차가운 조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 성패는 여러분이 AI가 그리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AI가 진정으로 인류의 세상을 바꿀 거대한 혁명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열풍이 과도한 기대가 낳은 거품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지금의 주가는 이미 천장에 도달한 위험한 자리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시장에 널려있는 희망론과 공포론을 걷어내고 오직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석한 팩트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확신을 가진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승 시나리오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락의 징조가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사이트가 담긴 댓글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시길 바라며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총 1위, 기업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 리포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